보시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나온에서 자, 개체 유주적인 특성하고 종족 유주적인 특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생명체라면 우리가 정의내린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넌 반드시 생명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개체 유주적인 특성 중에 일단 우리가 정의내리고 있는 세포, 어메이징한 특징을, 어메이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물질 대사. 자, 그럼 그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물질 대사라고 했었는데, 크게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나눌 수 있었고, 다른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정의 내리기 힘든, 생명체라고 정의 내리기 어려운 아이들은 그런 것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더라. 일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특히 우리 몸에서는 자, 어떤 거를 수행하냐면 생명체라면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걸 꼭 반드시 수행하더라는 거지. 얘는 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화폐로 화학적인 분자 구조를 바꿔주는 거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먹어줬던 유기양분들, 그죠? 우리가 먹어줬던 유기양분들이 무엇이 있어요? 포도당, 그죠? 이제 물론 걔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겠지. 뭐 녹말이나, 그지? 그다음 고기를 먹었으니까 단백질이나, 그지? 그다음에 고기 안에 이제 마블링 되어서 들어왔던 지질들 있겠죠. 지질들 덩치가 큰 상태로 들어왔을 거고, 그것들을 우리 몸에서 물론 이빨이 씹어주거나 이가 씹어주거나 또는 소화 효소들이 특정 입자를 인지하여 분해를 시켜주거나, 그지? 소화라는 과정과, 그지? 기계적 소화나 또는 화학적 소화라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분자 물질로 들어왔을 건데, 그지? 유기양분들 예를 들자면 포도당. 근데 그 포도당이 가지고 있던 화학적인 결합 형태 그대로로 우리 세포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세포라고 하는 곳에서는 다른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해서 걔를 갖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하는 식으로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무슨 원 단위로 5,000원, 10,000원 또는 뭐 10만원, 근데 10만원 화폐 단위는 덩치가 좀 큰 편이라 바로바로 통용되진 않지만 10,000원짜리 낱장이 있으면 꼭 그걸 소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종이화폐로 한다면. 그런 것처럼 우리 세포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런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의 저장 단위체가 있더라는 거지. 근데 그게 화학적 분자야. 오케이? 자, 그래서 포도당이 가지는 화학적 에너지를 반드시, 그러니까 포도당이 가지는 화학적 에너지를 산소라고 하는 기체를 바탕으로 하여 어떤 소기관에서냐면 고1 통합과학에서도 배웠겠지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 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핵,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주름이 서 있는 것처럼 생긴 모양을 가지는, 이건 생명과학 2에서도 또 나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이런 일을 해줍니다. 어떤 형태로? 이 유기물이 가지는 뭐 단백질이면 아미노산이겠죠? 지질이면 지방산이겠죠? 소화된 채소 성분에 대한 걸 제가 쓴 거예요. 소화된 채소 성분들을. 오케이? 근데 주로 에너지원으로 먼저 갖다가 쓰는 게 포도당인 거니까 포도당 하나만 얘기를 한 거고, 얘가 가지고 있던 화학적인 결합들을 세포에서 주로 사용하는 형태의 화학적인 분자 구조로 합성을 해주는 거야. 근데 그 분자가 어떤 아이냐면 ADP라고 하는 입자인데, 그 ADP라는 입자를 무기인산과 결합하여 ATP를 만들어 주는 거야. 돼요? 선생님 갑자기 또 어지러워지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 일단 우리가 ADP라고 하는 건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의 약자야.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느낌상 포스페이트가 무기 인산이야. 인산. P라고 하는 인과 주변의 산소들이 어우러져 있는 거. 오케이? D는 생물에서 똑같은 게 두 개가 보이면 D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데노신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데닌 들어봤죠? 아데닌. 그러니까 리보스라고 하는 당에,
오케이? 리보스라고 하는 5탄당에 여기가 지금 뭐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오케이? 많이 봤을 거야. 여기에 이제 당이 있고요. 인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아데닌이라고 하는 우리 그 RNA, DNA에서 만나봤던 그 아이요. ATGC 하면서 만나봤던 그 아이 중에 그 아이 아데닌입니다. 오케이? 그 아데닌하고 리보스가 그대로 결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인산이 이렇게 해서 2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들은 ADP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 또 인산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더 결합되어 있으면 우린 그걸 트리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지금 3개의 인산이 결합됐기 때문에 트리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름이 아데노신이라는 I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름이 아데닌에 리보스가 결합됐기 때문에 아데닌이란 염기와 당이 결합되어 있는 게 아데노신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분자 이름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인 겁니다. 오케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그죠? 오케이? 얘만 따로 제가 트리포스페이트 이름을 붙인 거고, 이렇게가 아데노신인 거고요. 염기와 당이 결합되어 있는 거. 그쵸? 근데 이렇게 3개가 결합되는 게 ATP인데, 3개가 결합되는 게 ATP인데, 요게 우리 실험실 상황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실험실 상황에서 저 무기인산 하나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탈이 될 때 보통 7.3kcal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더라는 거야. 그리고 결합이 되면 약 7.3 정도의 킬로칼로리가 저장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2개까지만 붙어 있으면 ADP죠. 그죠? 3개가 붙으면 TP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세포 질에,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주변의 세포 질에 ADP도 되게 많이 존재하고, ADP 입자도 되게 많이 존재하고, ADP 입자도 되게 많이 존재하고, 주변에 PI라고 하는 무기인산 입자도 많이 존재해. 오케이? 그런데 얘네들이 붙여져서 ATP가 될 때는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야. 돼요? 근데 그 에너지를 저장하게끔 하기 위한 그 에너지원이 필요하겠잖아.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부터 꺼내다가 사용을 한 거냐면, 이 포도당이 산소나 수소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거 아니야. 포도당이 수소의 주변에 이렇게 막 결합되어 있는 그 화학적 에너지들이 빠개질 때 그 에너지가 여기에 전달돼서 화학적인 결합들의 에너지들이 여기에 전달이 되어서 그 에너지가 흡수되어 들어가니 ATP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ATP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뭘 하게 해주는 거냐면 유기물을 산소를 바탕으로 분해하여 A 가지고 있던 화학적인 결합 에너지를 끊어다가 이런 무기인산과 ADP를 부착시켜주는데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ATP를 만들어내게끔 한다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ATP가 합성되는 장소야. ATP가 합성돼. 그죠? 그 ATP를 합성을 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저 ATP라는 분자가 쉽게 말하면 돈이야. 우리 한국에서 사용되는 돈. 그치?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어. 그치? 그러면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음식 한 달에 밥값 먹을 때 10만 원 사용하기도 하고, 옷을 살 때 품위 유지비라고 해서 30만 원 쓰기도 하고, 또는 누구 용돈 준다고 해서 나눠서 쓰잖아. 100을 갖고 있으면 뿌려서 나눠서 쓰잖아. 그런 것처럼 저 ATP 분자가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쓰기는 하나만 썼지만, 이렇게 하나가 결합하면 ATP 하나가 만들어져요 라고 하나만 썼지만, 실제 포도당 저 한 몰이 1몰이 완전히 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연소가 되게 되면 보통 38분자 정도, 그러니까 38개로 떨어져 있었던 얘네들끼리가 붙어서 38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를 생성을 해줘.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이런 형태들로 38개를 만들어냈다가,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심플한 형태 하나만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번 만들어지니까 여러 개를 생산해내는 거겠지, ATP를. 그리고 생산하는 부분도 있다면, 야, 나 빨리빨리 돈 줘, 나 빨리빨리 일해야 되니까 막
뿌려져서 바로바로 ATP를 또 소비해서 쓰는 일을 하기도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 ATP를 합성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고 만들어진 ATP들이 요소에 세포 내 여러 다양한 요소에서 ATP가 ADP로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치? 나오는 에너지. 아까 한 분자가 뽀개지게 되면 약 7.3kcal 정도가 나온다면, 그치? 그런 에너지들을 근육에서 사용하게 되면 근육을 수축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고, 그 수축. 또는 뭐 생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합성해야 되는데 두 개의 저분자를 합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때 저 에너지를 쓸 수도 있겠죠. 어떤 물질을 합성한다거나 할 때도 쓸 수 있을 거고. 되겠어요? 또는 뭐 내가 전기 뱀상어다. 그러면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움직이게끔 한다거나 외부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는데 전기를 삘삘삘 튀겨가지고 야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방어선을 구축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전, 전기를 만들어낸다거나 내가 또는 반딧불 같다, 반딧불이다라고 하면 빛을 내기도 하죠. 발광, 미칠광면이 발광 하는 형태로 그 ATP가 ADP로 뽀개질 때 나오는 각각의 에너지를 뭐 필요에 따라 뭐 10ATP를 10ATP로 분해할 때 쓰는 그때 에너지를 10개만큼 쓰기도 하겠고 또는 뭐 여기는 뭐 5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생산을 해내고 계속 어느 정도 쓰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살아있다면 이걸 계속 생산을 해내야 되겠지. 또 계속 뭔가 막 이렇게 그걸 소비하면서 열심히 생존하고 있을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예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의 장소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봐봐. 자,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화와 이화작용을 배웠잖아. 물질에서의 크게. 동화작용, 이화작용 두 개가 있어요. 라고 배웠죠. 동화작용은 저분자가 고분자로 합체되는 거. 이화는 고분자가 저분자로 뽀개지는 거. 라고 했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장소에서는 ATP가 ADP로 뽀개지는 일도 일어나고, 그지? 또 유기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ADP와 무기인산 하나하나 낱개로 있었던 걸 다시 합체시키는 일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장소에서는 이화작용만 일어난다라고 볼 수 없고요. 동화작용만 일어난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건 무슨 작용이야? 동화야. 맞지? 얘가 이렇게 되는 거. ADP와 PI 입장에서 얘가 이렇게 ATP가 만들어진 건 동화야. 근데 ATP라는 무기인산이 3개가 결합됐던 거에서 하나가 떨어져서, 그죠? 뭐로? ADP와 무기인산으로 해체가 되는 건 이건 뭐야? 이화작용이야. 그러니까 동화와 이화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미토콘드리아이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생물은 언어학이야. 그러니까 언어학이라는 게 그들이 말하는 어떤 약속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나는 야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너도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 얘는 하필이면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동시에 안 쓰고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라고만 한데 라고 얘기를 백날천날 해봤자 내가 힘을 갖지 않은 이상 내가 뭐 학회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걸 제안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서 그걸 이론화시키지 않는 이상 변화될 건 별로 없어. 왜냐면 그들이 얘기했던 그 전체적인 공통의 룰이 있을 거라 그걸 따라가는 흐름밖에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헷갈리고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라고. 어저께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항상 이렇게 합체되고 해체되고 합체되고 해체되고 이 일을 항상 동시에 하니까.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의 세포호흡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유기물을 분해해서 나오는 그 에너지들을 ATP로 합성해내는 일을 하는 거고, 그치? 합성하자마자 내가 그냥 그대로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계속 분해해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분산해서 준다고. 그런데 왜 세포호흡을 이화작용의 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치?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왜 그러냐면 포도당을 공기 중에서 뭐 하냐면 연소를 시키면, 자, 포도당 한 모를 공기 중에서 연소를 시키게 되면 빛과 열의 형태로 포도당이 탄소나 수소나 산소들과 결합된 그 에너지에 의해서 보통 686kcal
킬로칼로리 정도들이 빛과 열의 형태로 나와요. 686킬로칼로리 전체들이. 왜 얘네들이 합성되어 있는 결합된 결합 에너지를 다 계산을 해봤었을 때.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가 물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 한 분자를 완전히 세포를 시켰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ATP 분자에 이 합물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ATP 분자가 총 38분자 정도예요. 오케이? 그러면 38분자 정도가 얘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 나오는 이 686하고 똑같은 형태의 값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똑같은 값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동률이니까 쌤쌤이겠는데 그지?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686인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이 ATP의 총 값이 이것보다 훨씬 적다면 그지? 반응물과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생성물의 에너지 값들의 차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화작용이다라고 보는 거라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ATP의 총 합산이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아까 ATP 한 분자가 ADP 한 분자로 분해될 때 몇 정도 에너지가 나온댔어? 약 7.3kcal 실험실에서. 그러면 이 포도당 한 분자를 완전히 만들게 되면 세포를 하게 되면 약 38분자가 만들어진댔죠? 그럼 그 38분자 정도들이 우리 몸에서 다 사용이 되게 되면 하나씩 뜯어져서 사용이 되게 되면 총 어느 정도? 38 곱하기 7.3 이 정도도 이 정도로 저장이 된 거죠. 이게 277.4 정도일 거예요. 277.4 킬로칼로리. 예를 들자면 산수를 해봤었을 때 그러면 완전히 우리 몸 바깥에서 연소를 시켰을 때 나온 에너지보다 적은 값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저장돼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낮아진 수준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 그래서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돼요? 오케이? 동화작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 수준이 올라가잖아, 생성물이. 근데 이화작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잖아. 그래서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런 거고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동화와 이화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고. 왜? 동화는 당연히 유기물이 얘로 저장을 시킬 때 동화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 분해될 때 반드시 이화작용이 일어나야 하는 거고 그쵸?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동화도 일어나고 ATP가 ADP로 분해된 이화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물질대사에서 세포 부분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더 드려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을 주로 살아있는 생명체는 무조건 메인으로 이런 걸 해야 한다라고 우리 과학자들, 특히 생물학자들은 메인으로 그걸 다 스스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한 형태들이 어떤 형태다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룰들을 따르지 않는 거야. 그리고 화성 안에서도 혹시 물이 흐르는 흔적들도 존재하고 굉장히 붉은색의 토양들도 존재해서 산소가 있었던 것도 같으니까 지구상에서와 동일한 형태의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있지는 않을까 궁금했어. 그래서 1970년대쯤이었을 거야.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흙을 퍼와가지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화성에 그런 생명체가 있지는 않을까 연구를 해봤어. 그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개체유주적인 특성, 종족유주적 특성을 해야 하는데 개체유주적인 특성의 주 메인은 뭐였다고? 세포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것, 그리고 고유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거기에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 있을 것. 그지? 물질대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물질대사를 지구상에서 똑같은 형태의 물질대사를 하는 아이가 만약에 있다면 화성 토양에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생물이 있다는 거잖아. 그걸 전제로 실험을 한 거야.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면 지구상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구상에서와 동일하게 뭘 할 것이다. 물질대사를 할 것이다. 고 가정을 해놓고 연구를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흙을 퍼왔어. 화성 흙. 걔네들을 이렇게 방사성을 확인하기 위한 이 돔에다가 각각 나눠서 퍼서 집어넣어봤어. 돼요?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 화성의 생명체 탐사 실험에서 실험 나 다 3개가 있어요. 물질 대사를 할 거다라고 전제를 한 거고요. 첫 번째 가시력은 어떻게 한 거냐면, 방사성 동위 원소로 레벨링을 한, 자, 화성에 흙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공기들은 다 뺐습니다. 나머지 공기들은 다 빼놓은 상태에 CO2를 줬는데, 어떤 CO2를 줬냐면 탄소에 방사성 동위 원소가, 그러니까 원래 탄소의 상대적 질량이 12g이잖아요. 그죠? 6번이니까 12. 근데 중성자 수가 더 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사능이 반감기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그래서 방사능이 표출되는 14C로 레벨링된 이산화탄소를 준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램프 빛을 한 일주일 동안 줬어요. 라이트를. 그러면 어떤 걸 전제로 실험한 것 같아? 내가 이산화탄소 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물기가 있는 형태의 흙이었었어. 그럼 빛 줬어. 일주일 동안. 그지? 그럼 충분히 얘가 살아있는 생명체, 지구상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 만약 있다면 14C를 바탕으로 자기 몸 안에 유기물을 저장을 했겠구나라고 전제를 한 거죠. 오케이? 그래놓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뭘 한 거야? 이 남아있는 기체를 다 뺐어. 오케이? 남아있는 기체를 다 뺐어. 다 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얘를 파이어 했어. 가열을 시켰어. 그러면 만약 아까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광합성을 했다면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거고, 포도당이 만들어졌을 거고, 파이어를 한 순간 얘가 막 타면서 그 14C를 가지고 있는 포도당이 만약 만들어졌었다면, 이 아이가 탄생이 됐겠죠. CO2가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있겠죠. 물도 있을 거고 산소도 있었을 거고, 이런 유기물을 만들어냈다면 이 방사능을 14C로 가지고 있는 CO2가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안 발생했네. 그 얘기는 없다는 거죠. 지구상에서 똑같은 방법의 동화작용이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은 화성 토양 안에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전제가 뭐였다고? 동화작용을 할 거다라고 전제한 거야. 오케이? 전제가 동화작용, 광합성과 똑같은 광합성 생물이 있을 거다라고 전제를 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실험 나와 실험 다는 마찬가지로 뭘 준 거냐면, 자, 14C를 표시하고 있는, 14C로 표시된 아예 영양물질, 유기물을 준 거야. 아예 영양물질을 줬어. 아예 유기물질을. 아예 14C로 표시된 영양물질을 아예 넣어주고서 그걸 이용하는지를 본 거지. 오케이? 화성에, 토양에 있던 걸 집어넣어서 너 영양물질 받아라 한 거야. 그러니까 밀폐는 되어 있었고, 오케이? 그럼 이 유기물을 받아들여서 만약 화성 토양에 뭐하는 분해작용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전환해서 사는 생명체가 만약 있다면 얘가 영양물질이 들어왔을 거고, 그지? 들어와서 여기서 막 분해해가지고 유기물을 분해해서 썼다면, 얘를 표시된 포도당을 직접 준 거나 마찬가지야. 이걸 유기물을 에너지로 만약 사용했다면 거기서부터 발견된 14C를 가진 CO2라도 발생이 됐겠지. 왜냐면 잔해물들, 자기가 막 물질대사하고 에너지대사 할 때 만들어진 유기물의 찌꺼기들이 나오겠죠. 얘가 나온지를 봤더니 안 나와. 그러니까 뭐 하는 생명체, 지구상에서와 동일한 세포흡을 하는 생명체는 없더라는 거지. 그죠?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 대사하는 거,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없더라는 거지. 그 다음, 그러면 자, 탄소만 꼭 유기물로 이용하라는 법은 없잖아. 탄소들을 축으로 한 유기물만 있으라는 법은 없고, 다른 유기물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 조금 더 간단한. 그래서 다 실험은 유기양분, 탄소가 아닌 다른 유기양분을 넣어줘 봤어. 영양물질을 넣어줘 봤어. 그리고 화성 토양이야. 그래서 나오는 기체가 뭐가 있는지 봤어. 기체 분석기.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 유기물이 들어가서 에너지 대사에 사용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그 유기양분의 원소를 포함한 뭔가 기체 성분이 만들어져야 할 거야. 얘가 만약 N을 포함하고 있던 어떤 유기양분이라면, 그지? 그럼 N을 포함하고 있는 뭐 NO2나 이런 기체가 만들어져야 될 건데, 그지? 전혀 안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왜 탄소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라는 법이 없잖아. 다른 유기물질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화작용하는 생명체가 있는지를 본 건데 없더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야 확인해봤더니 너도 이하고 너도 이하야. 오케이? 왜? 여기는 탄소를 축으로 한 유기양분인 거고 어떤 생명체가 반드시 탄소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법 없죠. 우리는 지금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그걸 주로 탄소를 주축으로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탄소 말고 질소를 축으로 하는 유기물질도 있을 수 있고 황을 축으로 하는 유기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고분자 유기물질 넣어줘 본 거야. 오케이? 그래놓고 그것들이 분해된 기체 산물을 봐본 거지. 그런 기체 산물이 만약 만들어졌다면 그걸 이용하는 이화작용하는 생명체가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970년도쯤에 확인해 봤었을 때 지구상에서 화성 토양에서는 지구상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물질사를 하는 생명체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렇지만 영 찜찜하긴 하죠. 왜? 우리가 지구가 많이 안 좋아졌을 때 어딘가 도망을 가긴 가야 되는데 그지? 화성인지 아니면 저기 어디 사이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 사이에 어디 언저리인지 계속 우리가 갈구해서 파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화성 토양 탐사선 연구에 관련된 실험까지도 간혹 내신에 나오는 부분이라 한번 잡아드려 봤어요. 요즘은 많이 안 나오지만 혹시 몰라요. 내용 전개를 이해하고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로 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라스트로 바이러스 한번 갈게요. 간단하게 바이러스는 아래쪽에 지금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바이러스는 다른 카테고리에 있죠. 식물계, 동물계, 세균, 원생생물계, 그 다음 균계, 그죠? 그리고 원생동물계 막 여러 카테고리도 있는데 거기 중에 아주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그냥 바이러스는 아따리 꼬따리야. 어떨 때 보면 생물적 특성을 가져. 근데 어떨 때 보면 생물이 아니야.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형, 중간형이라고 표현하고요. 바이러스들이 가지고 있는 생물적 특성은 무엇을 생물적 특성,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넌 생물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냐면 고유한 자신의 유전 정보든 갖고 있어. 바이러스들은 다양한 형태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 반드시 숙주에 기생해야지만 삽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생긴 모양들의 바이러스를 이름을 뭐로 하냐면 주로 박테리오파지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생긴 모양의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파지라고 하는 형태든 바이러스고요. 숙주는 박테리아야. 박테리아를 다른 말로 우린 세균이라고 해요.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고 원핵세포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전 정보로부터 필요한 효소를 만들어서 생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들, 물질대사를 하는 효소들이 있겠죠? 오케이? 근데 누가 들어와? 야가 들어와, 바이러스가. 그래서 DNA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 RNA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이중 나서 보니까 너는 DNA 바이러스를 합니다. 그래서 용균성이야. 용균성은 이 자신의 유전 정보를 딱 여기다가 끼워서 야 너랑 나랑 유사해, 유사성을 갖고 있어 라고 해서 자신의 정보를 여기 안에다 집어넣고서 오케이? 세균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분열법을 합니다. 분열법이 뭐냐면 세세포 분열이야. 굉장히 빠르게 체세포 분열을 할 때 자신의 정보를 카피를 하죠. 카피를 해서 책 말고 칠판 봐보세요. 카피를 해서 늘어나고자 할 때 이미 자신의 DNA, 바이러스의 DNA 유전 정보가 이 안에 집어넣어진 상태에서 마치 자기 거와 대장균 거와 얘 거가 유사성이 있는 상태로 끼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과 동일하다라고 인식해서 세균이 얘가 포함된 상태 안에서 계속 카피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대장균 세균들은 굉장히 턴오버가 빨라요. 20분에 한 번씩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럼 하루가 지나면 굉장히 어메이징하게 많은 개체수가 세균의 수가 늘어나 있을 겁니다. 거기 안에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머물러서 같이 기생한 형태로 존재하는 바이러스들도 있고요. 어떤 바이러스는
물론 세균이 잘 살아야 지도 오랫동안 살아요. 그죠? 왜냐면 세균이 굶어 죽어버리면 자신의 주 메인의 서식지가 없어. 왜? 바이러스는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신의 고유한 효소를, 유전 정보는 갖고 있지만 고유한 자신의 효소를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물질대사를 못해. 그래서 무생물적 특성이 뭐냐면 우리가 생물이라면 고유하게 어떤 외부의 유기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분해해서 에너지를 꺼내다 쓴다거나 물질대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절대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가 없어. 못해. 그리고 또 스스로 셀프로 이 하나가 두 개나 두 개가 네 개 바이러스가 개체수가 셀프로 늘어야 돼. 혼자서 스스로. 그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혼자서 스스로 늘진 않잖아.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자손을 낳는 형태잖아. 그런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세균들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해 자체가 뭐니까 일종의 생식이니까, 그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나에서 두 개에서 네 개가 이렇게 자손의 수가 그 세균의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지 않는다고. 스스로 증식하지 못해. 스스로 증식하지 않더라는 거야. 이게 생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특성이야. 오케이? 그런데 신기하게 생물적으로 보이는 특성 중에 하나는 뭐에 갖고 있어? 자신의 고유한 유전물질을 갖고 있어. 오케이? 그리고 유전물질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도 일어나면 돌연변이 일어나.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를 변화시키는 거야. 근데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 딱 숙주에 기생해서 숙주에 포함해가지고 숙주가 살고 있을 때는 눈치를 막 열심히 보고 있다가 숙주가 죽을 것 같으면 지도 같이 죽어버리면 디 엔드잖아. 종이 끝나버린 거잖아. 그래서 빠르게 자신의 정보를 빨리 카피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정보로부터 이 뭐에 가장 바깥에 이 골격이 단백질 껍질이야. 세포막하고는 완전 달라. 얘는 세포막은 없어. 우리가 생명체 세포라고 한다면 세포막, 인지질의 이중충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살아있는 세포라면. 그게 없어. 세포막 구조가 아니야. 다만 그냥 아미노산 다양한 바이러스들만 가진 아미노산 껍질들을 갖고 있어. 그래서 단백질 껍질들을 갖고 있고 그걸 스스로 합성해내지 못해. 누구 거를 이용해서?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끼어져 있을 때 자신의 정보로부터 야, 숙주 효소야. 너 내 거랑 똑같아. 너 빨리 일해. 해서 단백질 주껍질들을 여기 내부에서 많이 합성하고 만들어서 조립을 해. 그리고 숙주가 열악해서 죽을 것 같은 환경이 되면 더 빨리 많이 만들어. 그리고 숙주를 터쳐내고 자기가 카피됐던 DNA 정보를 집어넣고서 자기의 개체수를 늘려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야.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렇게 얘를 터져내는 거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숙주를 거치게 되면 수가 늘어나죠. 증식이 되는 거죠. 근데 숙주 안에 끼어있는 그 정보를 똑같이 그대로 카피하기에는 빨리 숙주과의 정보를 카피해서 복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의 변이가 생기는 거야. 오류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오류가 어쩌면 누구에게? 이 바이러스에게 유익해요. 똑같은 상태를 그대로 카피하는 것보다 변이가 생기게 되면 일부러 이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요? 열심히 막 뭐를 만들어? 항바이러스를 만들잖아요. 걔를 타겟팅해서. 근데 그 타겟팅했던 정보가 전혀 안 먹히는 거죠. 왜? 변신을 해버렸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완전 달라져 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용어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야. 어찌 보면 되게 개체의 생존에 불리한 측면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 입장에선 돌연변이가 일어나야지만 숙주를 다양화하여 생존 전략이야. 적응과 진화하는 생존 전략일 거야. 적응과 진화하는 생존 전략일 거야. 진화. 생존 전략입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누구는 생물적 특성은 특히 스스로 돌연변이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유전물질 핵산을 갖고 있다는 것. 어떤 바이러스는 DNA 핵산을 갖고 있기도 하고 어떤 바이러스는 RNA 핵산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오케이? 그리고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것도 생물적 특성에 해당하겠고요. 그리고 활물기생을 한다. 이런 단어들도 들어는 봐야 돼. 살아있는 생물체 안에
기생해서 물질대사와 증식을 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지. 스스로는 물질대사 못해, 스스로는 증식 못해. 근데 살아있는 생물체에 기생해서는 물질대사도 하고 증식도 하고, 그게 생물적 특성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무생물적 특성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건 바이러스들도 겉에 단백질 껍질을 갖고 있어. 근데 인지질 이중충, 세포 구조는 아니야. 인지질 이중충에 각각의 막단백질을 붙어서 가지고 있는 세포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세포 구조는 아니야.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는 아니다. 세포 구조는 아니지만 바이러스는 단백질은 갖고 있다. 거기다 DNA, RNA, 핵산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를 기억해 두시면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으로 나뉘어져 있는 아랫부분을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나중에 우리가 방어작용 백신 하면서 좀 차이가 있는 백신을 마저 설명을 드려드린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 2단원의 입구에 해당하는 물질대사 측면까지 조금 더 설명해드려 봤고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경신여고 친구들은 혹시 여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2024년도 수능 기출미래를 한번 펴봅시다. 자, 한번 봐볼게. 답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보면 여기 개념 나와 있는 거 있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래 답이 달려있지만 보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소단원 마무리했을 때 좋겠습니다. 일단 1번의 답은 5번, 2번에 5번, 3번에 5번입니다. 4번에 2번이고요. 5번에 2번, 6번에 5번, 7번에 5번, 아깝네요. 8번에 5번입니다. 네, 7번 한번 보고 갈까요? 7번에 다음은 생물 특성의 여러 가지 예입니다. 가나는 생식과 유전, 항상성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약간 배경 지식이 좀 필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간은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 인슐린 나와서 혈당을 낮춰주는 건 알겠어. 근데 이자에 인슐린도 만들어지고 글루카곤도 만들어지잖아, 이자에서. 자, 그것들을 알아낸 세포들, 그러니까 그런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그쪽 부분을 우리는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그걸 알아내서 이자는 외분비샘 기능하고 내분비샘 기능 둘 다를 해. 외분비샘은 뭘 만들어서 분비하냐면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분비해.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를 만들어서 분비를 하는 거고, 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야. 인슐린, 글루카곤. 오케이? 그런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을 만들어내는 세포들 덩어리들을 봤더니 여기 안쪽에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얘를 감싸고 있는 이자를 감싸고 있는 모세 혈관으로 얘네들을 만들어서 분비를 하더라는 거지. 근데 주로 바깥쪽에 있는 얘네들이 혈당을 낮춰주는 아이를 많이 만들어서 분비를 하네. 그래서 얘네들을 바깥쪽 세포를 베타세포라고 했고, 정반대로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아이들이 알파세포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이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가나다라 순서에서 기억이니까 넌 알파세포에서 만들구나 라고 외워버려. 알파가 제일 먼저잖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자, 그리고 인슐린은 넌 알파니까 너가 베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배경 정보가 조금 필요했던 문제야. 그러다 보니 7번에 A는 그래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됩니다. 기억 맞는 말입니다. 인슐린은 베타세포에서, 글루카곤은 알파세포에서 만듭니다. 자, 기억 맞고요. 니은 맞고요. 나는 생식과 유전, 분열법이니까 나를 닮은 새끼를 낳는 거니까 새세포 분열 자체가 자손을 낳은 거거든. 새세포 분열 자체가 자손을 만드는 증식을 한 거이기 때문에 생식과 유전에 속하게 하고요. 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망류가 야외 방출에 효과적인 큰 개를 갖고 있는 건 적응과 진화에 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습니다. 오케이. 자, 넘겨서 자, 9번부터 16번까지. 자, 9번에 5번, 10번에 5번, 11에 1번, 12에 5번, 자, 13에 2번, 14에 4번, 전쟁가, 15에 3번, 자, 16에 1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과학적 탐구 방법이 하나인데, 약간의, 뭐가 필요했을까? 왜 틀렸을까? 자, 볼게요. 벼가 잘 자라지는 못하는 논에 벼를 갈가면 왕우렁이 개체수가 많고요. 그러니까 왕우렁이
벼가 잘 자라지 못한 논에 많더라는 걸 관찰했고 얘의 포식자인 자라를 논에 넣어줬더니 그러니까 자라 때문에 움찔거려서 우렁이가 수가 조절이 될 거고 우렁이의 수가 조절이 되니까 우렁이를 먹잇감으로 먹고 있는 벼의 생물량 벼가 이제 손상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걸 전제로 실험을 한 거죠. 그랬더니 자 답은 왜 니은이 틀렸냐면 자 조작변인이 벼의 생물량이다 라고 했죠. 우리 어저께 설명할 때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이 지읒이라서 개념 헷갈리기 딱 좋다라고 했었죠. 뭘 결과적으로 확인했어요? 자라가 왕우렁이의 개체수를 감소시켜 벼의 생물량이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네. 뭘 주고 뭘 안 줬어? 자라를 주고 안 주고 했죠. 그죠? 오케이. 왕우렁이는 똑같이 했는데 자라를 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자라 주고 안 주고가 그게 뭐야? 가설이야. 그게 변화를 준 거 안 준 거니까 그게 조작변인 거고 벼의 생물량이 뭐인 거야? 종속변이야. 벼의 생물량이 결과적으로 벼가 잘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본 거잖아. 내가 자라를 많이 넣어준 집단, 자라를 안 넣어준 집단에 의해서 벼의 생물량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본 거죠. 그래서 실험 결과적으로 확인한 게 항상 뭐라고? 그게 종속변이에요. 왠지 헷갈리게 딱 줬죠. 지읒이다 보니까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 나도 귀신인가? 자, 내가 전체로 애들이 헷갈리게 딱 좋다라고 했었죠. 근데 종속이 귀속되어 있어. 결과값이야, 종속이. 종속이 실험 결과값이야. 그렇게 넣어주고 터치를 해주고 안 해주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값이 종속변이고 조작은 해주고 안 해주고 가설에 따라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이게 조작이야. 조작을 해주냐 안 해주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넘겨서 그래서 답은 기비였고요. 자, 17번부터 20번까지를 봤었을 때 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17번에 1번 18에 3번 19에 1번 와우! 20에 4번 되겠습니다. 굿! 나이스한데? 굿!